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인가요? 너무 오랜만이 만드는데 잠깐 쉬면서 꾸준히 들으시고요. 자, 유형자산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유형자산은 골고루 잘 나오죠. 골고루. 맨 앞에 그 분석표를 참조하시고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처분도 하여튼 우리 모든 회계 관련 시험에서 처분손익 관련된 건 많이 나옵니다. 또 AT에서도 당연히 많이 나와요. 자, 처분할 때 우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구해라.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산해줘라. 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은 결산 때 하잖아요. 근데 결산에 맞춰서 처분하면 추가적인 감가상각비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결산은 12월인데 4월에 팔았다. 그럼 3개월 지나고 팔은 거죠. 그 3개월 동안에 추가적인 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를 제거시켜라.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회계는 유형자산은 당연히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고 감가상각 누계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반대쪽인 대변에 있었겠죠. 따라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유형자산 제거하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도 무조건 제거시켜야 되죠. 이 기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때 처분금액에서 장부금액, 이때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뺀 거다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시 한번 처분손익은 결국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는 거고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거, 요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을 장부가라고 합니다. 자, 당연하죠? 자, 이게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요한 겁니다. 가시지요. 짠. 1번. 자,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된 자료인데 2020년 6월 30일, 1월 1일, 12월 말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6월 30일이에요.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유형자산 처분손익. 자, 20년 물어봤는데 19년 나와 있죠. 19년 말에 취득원가 50에 감가누계 20.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그냥 취득원가 50에서 20을 빼면 30만 원이 장부가고 그거를 20년 6월 달에 23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럼 30짜리를 23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7만 원 손실이죠. 없네. 그죠? 7만 원 손실 없어요. 자, 이제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전년도 말까지 상각한 게 20만 원인데 6월이 지났죠. 6개월치 얼마를 더 상각했겠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땡큐죠.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5년에 잔존가치는 업됩니다. 그럼 이거 암산도 되겠죠. 딱 봐도 알겠죠. 취득원가 50에 내용연수 5년이면 연 1년에 10만 원이 되고 우리가 이번에 상각할 건 6개월이죠. 작년 12월까지는 상각했고 지금 6월이니까 6개월치. 그럼 곱하기 12분의 6월 말일이니까 6월 1일이었으면 6월 1일이면 6월 안 들어가죠. 그죠? 12분의 6 하면 5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7만 원인데 5만 원 빼면 2만 원이 돼요. 그게 답인데, 자, 다시 5만 원을 추가로 상각한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5만 원이 되죠. 그럼 장부금액은 50에서 25를 빼면 25가 되고 25짜리를 23회 처분했으니까 2만 원 손실이 됩니다. 손실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손실 2만 원. 이 정도는 암산되겠지요. 가볼까요 또? 자, 이건 기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골 문제예요. 분계 안 해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고. 다음 3번.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계산한 한공의 2020년 1월. 아, 고맙다. 1월 1일이네. 고맙다. 만약에 이게 4월 1일, 6월 30일 이랬으면 추가적인 상각비가 있을 테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물어본 건 이번에는 대놓고 손실 물어봤는데요. 취득원가 1,050에 취득일이 18년도 1월이고 가수 봐 지금 20년 1월이면 만으로 2년 경과됐죠. 2년. 그 잔존가에 50이고 내용연수 5년에 정액법 땡큐. 정액법이면 땡큐죠. 웬만하면 또 암산 되겠죠. 여기까지만 나오면 그래도 쉬운데 갑자기 19년 말에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는 거죠. 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그리고 20년 1월 달에 850에 매각 처분했답니다.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그래도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아까 앞에 있던 문제 1번이었나? 그거랑 같은 건데 이게 있어서 조금 어렵네요. 자, 일단 18년 1월 달에 취득이고 20년 1월 지금 여기까지 하면 19년까지 18년 19년 한 만 2년 동안 상각했잖아요. 그럼 2년간 상각 누계액 2년간 상각
누계액을 구해보자. 다행히 정액법이니까 고민할 거 없죠. 자, 원가 1,050만 원 빼기 잔존가 5만 원, 50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5년 중에 2년 경과됐으니까 18년, 19년. 그럼 5분의 2 계산하면 1,000만 원에 5분의 2니까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850에 처분했다. 이러면 간단하죠. 그러면은 452 이랬는데 아직 한참 멀었네. 뭐 이상한 게 있죠? 이건 뭐야 또?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조금 난 거죠. 그래도 난 건데 여기 뭐가 추가됐어요.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서 자산의 원가에 산입돼서 원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19년 말이면 다른 말로 하면 2020년 초나 마찬가지잖아요. 19년 말이 곧 20년 초니까 그럼 장부가의 장부금액은 원가는 1,050이었고 사실 여기서 이미 다 구했지만 이미 감가상각된 게 400이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서 240이 늘었고요. 그리고 잔존가액은 지금 장부가액 구하는 거죠. 잔존가가 아니라. 그럼 장부가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650에 890이네. 예, 890이네요. 장부가.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 뺀 거죠. 그럼 요거 감가누계 뺀 거 원래는 요까지만 하면 아까 얼마였죠? 원래는 얼마였지? 1050에서 400을 빼면 원래는 650이죠, 참. 원래는 650짜리를 850에 팔았으면 200만 원 이익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요거 자본적 지출 때문에 장부가액이 늘었습니다. 그게 장부금액은 890. 근데 이거를 850에 매각했잖아요. 850에 매각했으니까 결국은 40만 원 손실. 40만 원 손실. 물어본 게 손실이니까. 그죠? 자본적 지출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요거 빼고는 앞에 했던 문제나 비슷합니다. 됐죠? 자, 다음. 얘는 또 뭐죠? 자, 이번에는 자, 6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계장치 처분에 관련 자료인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분계를 물어봤네요. 분계하래요, 분계. 분계하라는 건데 여기 쓸 게 없어 저기 칸이 모자라서 넘겼는데 그 안 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취득 일자는 7월 1일, 매각 일자는 20년 6월이니까 만으로 2년 후죠.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이니까 만으로 2년, 19년 6월, 20년 6월. 취득원가 500에 처분금액은 350이고 현금. 그 다음 내연수 5년에 잔존가치 빵, 정액법이래요. 그럼 만으로 2년이 경과됐다는 걸 감안하면 500만 원 나누기 5년. 잔존가치 없으니까 5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00만 원이고 곱하기 2년 경과됐으니까 200만 원이 상가 누계액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분계 뻔한 거죠? 자, 이 자산이 뭐였죠? 기계였구나. 기계니까 기계장치를 원가 500만 원 없애주고 감가 누계를 200만 원 없애주는 것만 해도 답은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500에 200? 대변에 기계장치 500, 500, 500. 요거 아니면 요거. 차변에 감가 누계 200이었죠? 200. 그럼 답이 4번 있잖아요. 어머나? 예. 넘어가 버렸어요. 답이 4번 이렇게 되죠. 넘어가 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만 구해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현금 받은 게 350이었죠? 현금 받은 게 350이니까 350 들어오고 차변이 더 크니까 대변에 처분 2. 중요한 건 대변에 원가로 적는 것만 해도 일단 답은 2개는 나와야 돼요. 1, 2번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죠. 적어도 3, 4번 중에 하나. 그리고 감가누계가 만으로 2년치니까 200만 원인 걸 알았으면 답은 그냥 나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쉬운 겁니다. 넘어가지요. 이건 뭐냐? 뭐죠? 재무상태표 일부와 기계장치 처분 거래인데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기계장치 500에 감가누계 200. 그럼 장부금액은 300. 근데 이거를 350에 처분했네? 300짜리를 350에 처분했으니까 50만 원 처분 이익이고 현금 받았대요. 처분 이익입니다. 자, 1번. 취득원가 500이다. 아까 써 있었는데 500에 200. 원가 500이죠. 맞고. 처분으로 유동자산 증가한다. 현금 받았으니까. 맞고. 그리고 장부금액은 300이다. 300이 아니었죠? 300 맞구나. 300이었죠. 맞고. 처분 손실 150이다. 이익이 50이었죠. 이익이 50이었죠. 그래서 장부금액은 300. 350에 처분했으니까 50만 원 이익. 근데 손실 나왔으니까 틀렸죠. 답 나왔죠?
자, 그래서 처분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 우리 시험을 포함한 다른 모든 회계 관련 시험에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누계액을 직접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계속 보시고 또 있나요? 없어요 이제. 자, 이제 이 정도 했고, 자 이제 다음 파트. 이번에는 13번째 13절 무형자산. 재무회계가 몇 개더라? 몇 개인지 까먹어. 한 20개 되죠 아마? 될 거고. 그리고 20 몇 개인데. 그리고 이제 부가세 있고 그렇죠. 어쨌든 13번째입니다. 무형자산. 이건 주로 이론 쪽으로 많이 나와 이건. 먼저 의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한다. 물리적 형체가 없다가 포인트고요. 1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인식기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무형자산. 종류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그 다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그리고 개발비, 그리고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 권리금. 여기서 주의할 건 임차 보증금하고는 다르죠.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 권리금이 무형자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이유, 불문, 족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각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족보를 자주 쳐다보면서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천재면 한 번만 봐도 외우겠지만 저같이 아직 멀었던 사람은 뭐 2번, 3번, 10번 봐야지 외워집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회계를 한다면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이런 걸 계속 구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내부 창출 무형자산, 뭐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고 이럴 때 연구 단계다. 연구 단계다 그러면 무조건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 판관비죠. 예, 판관비입니다. 판관비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다. 연구에 성공해서 개발 단계다. 이때 개발 단계에서 이건 자산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드디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지만 이건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냥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판관비죠. 이것도 판관비입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그냥 판관비. 근데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 만약에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곤란하다. 그럴 때는 연구 단계로 본다. 연구 단계예요. 결론은 비용 처리해라. 웬만하면 비용 처리해라. 확실하게 이건 자산이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다 비용 처리합니다. 중요해요. 비용 처리. 그 다음 상가. 여기가 특히 이론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동네. 이 이론. 무형자산 상가. 상가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거다. 이건 유형자산하고 똑같죠. 그 다음 상가기간 중에 무형자산의 공정가, 시가, 공정가액이나 회수 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를 기초로 한다. 당연한 거죠. 왜? 회계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자체가 원가의 배분 과정이잖아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거예요.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없다가 아니죠. 없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상각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에 정해진 기간 30년, 40년, 10년 그 기간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상각은 언제부터? 주의할 점은 취득한 연도부터가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떠요. 네, 지문으로 뜹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기본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기본서 속에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회계 1급 이론, 상각 방법,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법? 정액법. 이게 포인트예요. 잘 나와요. 뻔하지만 잘 나옵니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답이 손들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문제를 자주 풀다 보니까 핵심이 보여. 그러니까 거기 답이 그냥 문제 읽기도 전에 답이야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가끔 답이 사자들이 있죠. 이상한 애들이. 답인 줄 알고 손 들고 있어서 찍었더니 아니야. 왜? 문제가 달라졌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합니다. 정액법.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이 다른 자산 제조와 관련됐으면 제조원가가 되고 아니면 판관비로 처리해라. 이건 마찬가지 감가상각비 똑같아요.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가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판관비고 만약에 제품 제조와 관련됐다. 그러면 제조원가가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지요.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문제 1번. 그림은 항상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자, 무형자산 대화 내용인데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누구다냐. 표정 보고 찾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1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어 식별 불가능. 식별 불가능이라고라? 틀렸네요. 답인데요? 식별이 가능해야죠. 김한국. 식별이 가능해야죠. 그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법적 권리지만 특허권, 산업재산권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권리.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같은 거 무형자산 인식하면 안 된다. 똑똑하네. 그죠? 회계니까 이름이 회계구나. 똑똑하죠. 자, 그래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찾았고요. 다음. 이론. 무형자산은 계산보다는 이론이 많아요, 당연히. 무형자산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이 가능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을 존재해야 되는 걸 모두 충족해야 돼요. 무형자산의 정의, 인식요건 모두 충족. 맞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라. 연구비, 비용, 판관비. 맞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된다. 이건 눈치 학상 아니죠?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뭐뭐만, 반드시, 모든, 무조건, 항상 이런 극단적인 건 안 좋아요. 다시 항상, 반드시, 무조건, 모든, 뭐뭐만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려요. 근데 무조건 틀리다고 안 했어요.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웬만하면 틀려요. 정액법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걸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이 인정되는 것이지 정액법으로만 해라. 이건 아니죠? 아닙니다. 답이고요. 잔존가치가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공부를 꾸준히 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깊이 하시면 안 돼요. 하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이론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시니까 훌륭하신데 보통은 이론을 잘 안 하고 막 실무만 냅다 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실무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실무는 다 비슷해요. 어차피 나중에 하다 보면. 근데 이론적으로 모르면 말짱 꽝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또 있네. 3번 무형자산 관련된 지출인데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연구 단계, 연구비, 비용이죠. 개발 단계, 개발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자산 아닌데 그 중에 10만 원은 자산인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바꿔 말하면 20만 원은 충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20만 원은 충족된 거고 나머지 10만 원은 충족이 미충족이죠. 충족되지 않은 거죠. 근데 비용 처리할 건 얘하고 얘죠. 그러니까 50만 원에 10만 원, 60만 원이죠. 60만 원. 자산인신용권을 충족한 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되겠죠.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거지만 공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찍어야지. 그죠? 그냥 찍어야지.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공부해서 확실하게 이거 이러면서 쉽게 풀어야죠. 또 있네. 무형자산 왜 이렇게 많죠? 상대적으로 그만큼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300개 중에 각 단원에 몇 개씩 있는지를 보시면 이 단원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인데 20년도 결산 때 무형자산 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냐 물어본 건 20년. 근데 여기서 취득한 건 19년 초예요. 지금은 20년 말입니다. 그럼 만으로 2년이에요. 20 빼기 19, 1년 아니에요. 19년, 20년, 2년입니다. 특허권 등록비, 등록비, 취등록세, 등록비 이런 것들 원가의 산입. 정액법이고요. 내용뉴스 5년에 취득 재비용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 당시에 등록비와 취득 재비용까지 취득원가예요. 그럼 취득원가는 110만 원이고 내용윤수 5년의 정액법이니까 그냥 5분의 1 하면 1년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맞네. 감가 상각비를 물어봤네요. 그럼 어차피 5분의 1 상각에서 22만 원 상각하면 돼요. 이번 연도는 1년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각 누계, 하긴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인 거 아시죠? 어쨌든 상각 누계 물어봤으면 2년 동안 곱하기 2 그래서 44가 되겠지만 여기서 물어본 건 20년도 거 1년치 상각비예요. 어쨌든 무형자산은 매년 정액법으로, 여기서 정액법이니까 1년에 22만 원씩 상각한다. 끝.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등록비에 취득 재비용 포함이다. 막 이런 개념이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게 따로 있는데요. 이건 없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문제로 갔을 때 좀 다른 식인데 문제가 2020년 초에 예를 들어서 2020년 초인데 여기에 특허권이 문제 예를 들어서 어렵게 나오면 이겁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88? 88만 원 돼 있어. 그래놓고 이 문제가 똑같아요. 자료가 이거야. 19년 초에 취득했대. 지금 20년 초예요. 그럼 이 금액 자체가 취득원가가 아닌 거죠. 19년에 취득해서 19년 말에 상각한 나머지 미상각 잔액이 88이에요. 그럼 이번 연도 20년도에 상각액을 물어봐라. 20년도 상각액 물어본다. 그러면 88만 원 나누기 4년이 되죠. 왜? 1년은 이미 상각했으니까. 19년도는 상각했으니까. 물론 답은 어차피 20이 똑같죠. 그러니까 직접 상각이 포인트라고요. 직접 상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110만 원 있었는데 1년 상각에서 88. 다음 연도에는 66. 다음 연도에는 44.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면 좀 더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직접 상각. 상각하는 만큼 장부 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형자산 끝. 부채로 갑시다. 부채도 하여튼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오니까 사실 딱 찍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해야 될 걸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FAT 1급뿐만 아니라 나중에 TET까지 세무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실력을 튼튼한 실력,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가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잠깐 멈췄다 들으세요. 제 표정 이상하게 멈춰놓고 웃지 마시고 어쨌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갑니다. 부채의 분류, 유동부채와 비유동, 1년 이내 유동, 1년 초과, 장기 비유동. 자, 비유동에 해당되는 거 사채와 장기자 붙은 거, 장기자 붙은 거, 장기자 붙은 거. 그리고 퇴충,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내가 남의 건물을 새 들어 살 때 입주자, 세입자일 때 보증금을 내는 거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 이건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가 임대하는 거잖아요, 임대. 건물주가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 근데 이 보증금 언젠가 돌려줘야 돼요. 부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 그래서 비유동 부채, 장기자 붙은 거 사채 기억하시고. 유동 중에서 주의할 점 요거죠. 유동성 장기부채. 원래는 장기부채, 비유동 부채다. 장기 차입금 이런 비유동 부채다. 그런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준다. 이런 거였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 분류도 이유 불문하고 자산부채 자본의 족보는 최대한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 그 족보 다 적어드렸죠. 왜? 계정 과목 책에 그래가지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까지 쫙 요약해놨죠. 앞뒤 한 장일걸요? 2페이지니까 앞뒤 한 장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보면서 외우고 다니셔야 돼. 왜냐면 어차피 이건 회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무까지도 계속 써먹을 거니까. 어쨌든 넘어갑시다. 요거 있네. 비유동 부채. 원래는 장기 차입금. 원래 차입금 부채 대변에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했다. 그럼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없애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는 거죠. 물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유동성으로 대체했는데 다시 만기를 연장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장기로 가야 돼. 그럼 차대변 거꾸로 해서 역분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충당부채도 가끔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종업원들한테 언젠가 퇴직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매년 근무한 만큼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퇴직급여 비용, 그리고 대변의 충당부채 언젠가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그랬다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주면 충당부채 없어지고 세금 뗄 거 떼고 나머지 돈 주면 돼요. 뭐 분계를 억지로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충당부채가 부채다. 퇴직급여는 급여, 비용, 부채.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 거래이익 판료소 항상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분계를 뭐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딸딸딸 쓰고 외우고 안 해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제도. 우리 시험은 사실 여긴 잘 안 나와요. 확정기여제도가 있고 확정급여제도가 있는데 최소한 처음 납입할 때, 기여할 때 분계만큼은 구분하자. 확정기여제도에서는 퇴직급여 끝.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적어도 이건 기억하자. 확정기여형 할 때 기, 확정급여형 할 때 급. 기자와 급자 중에 어떤 게 더 쓰기 힘들어요? 둘 중에는 급자가. 확정급여 기여제도일 때는 퇴직급여 4글자면 되는데 확정급여제도일 때는 8글자를 써야 되네. 퇴직연금 운용자산. 복잡한 놈끼리. 복잡한 것끼리. 쉬운 것끼리. 어쨌든 최소한 납입할 때 분계까지는 정리하세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부분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문제 다뤄봅시다. 부채 문제 다뤄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채가 없었나? 없었나 봐요. 그죠? 우리 시험은 그건 안 나온 거지. TAT는 늘 나오는데 FAT니까. 일단 유동부채는 1년 이내. 5번이네요. 5번으로 띄었죠.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5번으로 띄었는데 유동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요게 바로 당좌 차월이죠. 당좌 차월인데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니까 유동부채 맞죠. 상품 판매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았다. 선수금. 유동부채 맞죠. 상품을 구입하면서 발행한 6개월짜리 어음. 6개월이니까 1년 이내잖아요. 어쨌든 이건 지급어음인데 1년 이내니까 유동부채 맞죠. 그럼 1, 2, 3번이 다 맞는디? 유동부채인디? 그럼 답은 4번이지 뭐. 보고기간 말 결산일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할 걸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 즉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얘는 비유동. 보통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특별한 말 없으면 비유동이에요. 왜? 보통 장기적으로 직원이 여러분이 회사 들어왔는데 퇴직할 때 언제 퇴직할지 모르죠.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언제 할지 모르니까 보통은 장기죠. 보통은.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퇴충은 비유동부채로 들어갑니다. 참고하셔요. 넘어갈까요? 그리고 9번입니다. 띄었죠.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다가 정 헷갈려요. 우선 책 찾아봐야 돼. 모르면 만약 막혔다 그러면 답 보지 말고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답 맞추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냅다 모르겠다 질문 그러면은 서로 피곤해요. 왜? 답변을 해도 못 알아들어 또.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9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에 기입된 5월 18일 요건데 차변 거. 근데 딱 봐도 그냥 뭐 오래 볼 거 없이 딱 봐도 알아야 돼요. 왜? 충당부채 자체가 부채입니다. 원래가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해요. 그럼 대변에 있는 건 전기 2월은 물론 전년도에 충당부채에서 2월 된 거고 전기 2월. 그 대변이 결과적으로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고 차변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300을 줬다 이런 얘기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니까 퇴직금 준 거예요. 지급하다. 1번 추산에 계상하다 아니죠. 과다 지급에 뭐요? 아니고 퇴직금 지급했다. 지급이지 뭐. 회수했어요? 이런 말 없죠. 차변에 있는 거 딱 봐도 그냥 지급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1,000만 원 설정해 두었는데 5월 달에 직원들이 때려쳤나 봐요. 그래서 300만 원어치 지급했다 이런 뜻이죠. 분계 뽑아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거래이익 판료소. 부채 이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충당부채 설정은 대변, 지급은 차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래이익 판료소 기억하시면서 분계원리, T계정 구조. 이제 저랑 수업하면서 T계정 구조 좀 익숙해지셨나요? T계정 구조와 친해질수록 회계는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지고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또 있네. 뭐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어? 읽기 부담되게, 그죠? 어쨌든 알아서. 그래서 이론 문제 풀 때 실기를 풀고 이론 푸는데
이론에 시간이 충분히 할애되어 있으면 열심히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데 딱 보니까 딱 시작부터 이상하게 확정 기여형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 에이 모르겠다. 그럼 빨리 제끼고 딴 거부터 푸는 거예요. 이게 다행히 15번이면 악착같이 풀어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2번에 있다. 근데 느낌상 확정 기여형 모르겠다. 그럼 제끼고 딴 거부터 풀어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100점 맞이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느낌이 쎄하다. 또는 내가 분명히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제껴놓고 다른 거부터 풀고 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센스입니다. 일단 보죠. 확정 기여형이래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총급여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 부담금으로 외부에 적립하고 있고 회사 납부할 부담금의 70%는 기말년도에 납부를 했고 나머지 30%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납부할 예정이다. 12월 말 현재 퇴직급여에 대한 결산분계 결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뭐래? 어쨌든 확정기여형 분계가 아까 퇴직급여였잖아요. 퇴직급여 대변에 현금 이런 식이었죠. 퇴직금을 납부했으면 이렇게 분계하는데 여기 보니까 총급여액의 10%만큼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했고 그중에 70%는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만약에 100인데 그중에 70은 이미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그게 미지급금이 됐든 미지급 비용이 됐든 어쨌든 미지급이라는 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미지급은 당연히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입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답 나왔죠? 딱 봐도 답이 나왔잖아요. 먼저 자산 증가 이슈. 자산 증가 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 감소하지 증가는 없지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럼 없잖아요. 진짜 분계도 괜히 쓴 거야 그냥 사실은. 딱 봐도 그냥 돈 납부했다 자산 감소 나중에 줄 거다 미지급은 부채 그 순간 답이 나오는 거죠. 미지급 부채의 증가 미지급. 자본의 감소는 뭐냐 이때 비용 발생부터 합시다. 퇴직급여가 비용이잖아요. 퇴직급여가 비용이에요. 근데 비용이 결국은 자본의 감소 요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문제는 비용 발생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비용 발생 안 써있고 자본 감소라고 나와요. 그럼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비용 자체가 어차피 자본의 감소 요인이고 조금 더 첨부하자면 이게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면 순이익이 감소하고요. 순이익이 감소하고 순이익 감소는 결국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어차피 이익잉여금 배우셨나요? 자본에서 순이익 자체가 이익잉여금이죠. 그 자본이 감소돼요.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비용이 자본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생기초 때 회계 처음 배울 때 비용 수익 설명할 때 책에 보면 수익은 자본의 증가 원인, 비용은 자본의 감소 원인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같은 겁니다. 사실 문제 많이 써 있지만 답은 정말 간단한 거였죠.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인다고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함정이라든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를 여러 개 다양하게 잡고 접해보면 그만큼 이제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겠지요. 또 있나요? 없네. 자, 자본 파트는 끊었다 갑시다. 자본 파트는 아무래도 또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부채까지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또 잠깐 며칠 두면 안 되고 잠깐 공부하는 김에 계속 해야 돼요. 효과가 좋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자본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